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나는 그 집에서 폭행당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진다고 말하지만 맞았던 순간은 그렇지 않다. 몸보다 먼저 존재가 무너졌던 시간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선명하게 남는다. 지금도 나는 새벽에 바닥을 닦다가 문득 손을 멈춘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귀 안쪽에서 쇠 파이프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대구르르.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다시 30살이 된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 이유는 친정오빠 강대식 때문이었다. 오빠는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다. 거래처도 있었고 매출도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엔 진짜야. 조금만 지나면 자리가 잡혀. 오빠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오빠 사업에 보증을 섰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밤늦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오빠가 돈 가진 거 더 없냐는 소리부터 이번 달만 좀 넘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격리부에서 연락이 왔다. 급여가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선택했다. 자진 퇴사. 그날 퇴직금을 받았고 그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오빠의 사업 실패로 인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던 아버지는 끝내 화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 어머니는 오래 앓던 병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7년쯤 지나 이제는 좀 견뎌졌다고 생각하던 무렵에 아버지마저 잃었다. 슬픔은 시간에 따라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돌아와 삶의 한쪽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 들어온 축의금과 내가 모아둔 돈으로 보증 채권 대부분을 갚았지만 일부는 남았다. 결혼할 때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시집을 갔다. 변변한 혼수도 없었다. 있는 돈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나를 혼수도 없이 시집 보내라고 불렀다. 시어머니 이옥수는 그 말을 인사처럼 했고 시누이 박미영은 웃으며 거들었다. 언니는 참 가진 게 없어도 티는 안 나. 나는 웃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초반 남편 박철호는 다정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나를 감싸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지 않으면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시집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전부였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등기 하나가 날아왔다. 예전에 남아있던 그 보증 채권 일부였다.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남편 박철호가 그 종이를 먼저 읽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돈을 정리했다. 그가 대신 갚아줬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버틸만 할지도 모른다고 잠깐 생각했다. 그 사실을 시누이 박미영이 알게 된 건 시간 문제였다. 언니 그 등기 왔던 거 말이야. 오빠가 갚아줬다며? 며칠 뒤 어머니 이옥순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빚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을 해야지. 사람을 속이고 들어오면 그게 며느리냐? 그날 이후 구박의 결이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속인 며느리가 되었다. 남편의 사업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는 날이 더 잦아졌고 집안에는 말 대신 한숨이 먼저 쌓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가 물었을 때 남편 박철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현관에 앉아 신발부터 벗었고
나는 그 등을 보며 그날의 사정이 또 묻지 말아야 할 것임을 먼저 알아차렸다. 내가 묻자 남편 박철호는 대답 대신 신발부터 벗었다. 손님이 없는데 뭘 더 버텨? 그 말이 그날의 끝이었다. 시어머니 이옥수는 그런 날이면 꼭 말했다. 장사라는 게 원래 여자 손 타면 망해. 그 말은 나를 보고 한 말이었지만 남편에게 들리게 한 말이었다. 시누이 박미영은 그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게요, 엄마. 언니 들어오고 나서 가게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이미 결론이 난 사실처럼 돼버렸다. 저녁 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탁!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리였다. 그저 너무 또렷했을 뿐이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식탁 끝에 걸린 얼룩진 테이블 보에 머물렀다. 밥 식는다.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급히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남편은 그 모습을 끝까지 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나가볼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아직 안 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올라왔다. 찰싹. 나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아이 깰까봐 입술만 깨물었다. 그날 밤 나는 맞은 것보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깊이 아팠고 그날 이후로 남편의 폭력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집의 생활 방식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컴퓨터 대리점은 이미 끝물이었다. 대기업에서 완제품을 싸게 풀기 시작했고 동네 가게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상거래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다음 주에 줄게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요. 그 말들은 돈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떼었다. 얼마나요? 묻지 마. 그날부터 술병이 늘었다. 생활은 당장 막막해졌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해요? 내 말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좀 기다려. 아이 분유는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알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내가 입을 열었다. 제가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말끝을 흐리며 꺼낸 말이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짧게 물었다. 무슨 일? 청소 일이에요. 새벽에만 나가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잘라 말했다. 그만둬. 그리고 덧붙였다. 사람들 눈도 있는데 집사람이 청소를 왜 해? 그 말에는 사정도 선택지도 없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새벽마다 집을 나섰다. 그렇게 증권회사로 청소 일을 나가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고 어색했지만 연세 있는 언니들이 하나하나 알려주며 도와준 덕에 손이 차츰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트게 되어 허리를 펴는 틈마다 집안일이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 출근 전이라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진 이른 아침, 나는 말없이 걸레를 밀고 있었다. 아직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그 시간에 바닥에 비친 형광등의 옅은 빛 사이로
일찍 출근한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처럼 스며들어 왔고 나는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 말들을 자연스레 듣게 되었다. 말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요즘 미국 주식 싼 거 많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있잖아. 지금은 다들 관심 없는데 이런 게 나중에 커. 그 말들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공기처럼 흘러다니던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며칠 뒤였다. 사무실을 오가며 몇 번 얼굴을 익혔던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늘 어딘가 조급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도 주식 하나쯤은 해보셔야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자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싼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 말은 권유라기보다 사정에 가까웠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그가 그 무렵 고객 유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계좌 하나만 더 만들면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야 짐작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통장을 꺼냈다. 결혼 전에 받은 퇴직금,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돈이라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이었다. 생활은 이미 바닥이었고 분유값은 모자랐으며 월세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맞고 사는 집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곤 그 통장 하나뿐이었다. 이것까지 잃으면 난 진짜 끝이야. 그 말은 겁에 질린 푸념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다. 나는 도망치듯 주식을 시작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이 돈만큼은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이 먼저였다. 그래서 비싼 건 아예 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 조금만 내려가도 밤잠을 설칠 것 같았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말했다. 이 회사는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앞으로 쪼개질 거예요. 액면 분할 같은 건가요? 네. 주가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못 사니까 나눠서 다시 파는 거죠. 나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들었다. 지금은 싸고 앞으로 여러 번 나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 같은 사람도 손을 뻗어볼 수 있다는 뜻처럼 들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샀다. 엔비디아 1500주. 가격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낮았고 한 주 한 주가 동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사자마자 주가는 내려갔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럼에도 나는 팔지 않았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붙들고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마음이었다. 맞고 사는 집에서 내 몸은 늘 빼앗기고 있었는데 이 돈만큼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더 악착같이 통장을 숨겼다.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돈을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끝까지 안 내놓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주식은 한동안 내려가더니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삶처럼 조용히 아무 기대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 몇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은 이미 내가 새벽마다 청소일을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말을 다른 눈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너 요즘 새벽에 어디 갔다 와? 그 일 말고. 나는 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낮게 말했다. 사람이 달라졌어. 눈이. 그 말은 의심이라기보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목소리였다. 청소일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다. 바깥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며칠 뒤 그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청소? 웃음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는 바깥에서 돌아다녀? 그날 나는 청소 일을 그만뒀다. 그가 원한 건 설명도 해명도 아니었고 오로지 내가 그와 같이 집안에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남편은 건설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가기 시작했다기보다 나가다 말다를 반복했다는 쪽이 더 맞았다. 며칠 일하고 나면 몸이 힘들다며 집에 들어누웠고 쉬는 날이 늘어날수록 일 나가는 날은 줄어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했다. 같이 다녀. 아침에도 저녁에도 나를 데리고 나가 현장 입구까지만 가서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다. 일은 내가 더 많이 움직였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은 너 혼자 갔다 와. 그 말에는 신뢰도 배려도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다. 오늘은 누굴 만났어? 나는 일하러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대답이 되지 못했다. 그는 대꾸 대신 상을 밀쳐냈고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이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팔을 거칠게 붙잡았고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뺨이 한 번 울렸고 균형을 잃은 내 몸이 문틀에 부딪혔다. 그는 넘어지려는 나를 세워두고 다시 한번 손을 들었으며 그제야 나는 이 집에서 의심이 결론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나 저녁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알았다. 어느 날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몸이 먼저 한계를 알았다. 현장에서 알게 된 언니가 조용히 다른 일을 소개해줬다. 여기서는 말 많으면 안 돼. 그냥 조용히만 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곳까지 찾아왔다. 여기 있었네. 짧은 말이었지만 이미 도망칠 수 없는 소리였다. 그는 사람들 앞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내 머리채를 잡아 끌며 말했다. 집에 가자. 그 말에는 선택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집안에 묶였다. 그렇게 1년을 살았다. 문은 늘 잠겨 있었고 전화는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다. 바깥은 멀어졌고 집안은 점점 좁아졌다. 그 사이 맞는 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가 되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저녁이 되면 몸이 먼저 긴장했다. 어느 날 더는 견딜 수 없어 몰래 친정 오빠 강대식에게 전화를 했다. 오빠 나 요즘 맞고 살아.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막혔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오빠가 말했다. 기다려. 내가 당장 가서 혼군역을 내줄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며칠 뒤 오빠는 집에 왔다. 남편과 둘이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나는 밖에서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다. 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오갔고 그 소리가 멈추자 문이 열렸다. 오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처호가 많이 미안해하더라. 다시는 안 그런데.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봉투 안을 묻지 않았다. 나중에야 그것이 100만 원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 오빠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제야. 이 집에서 나를 대신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이 집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누구도 나를 대신해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사실이 분명해지자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어느 날 문득 더는 견디는 쪽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어느 날 신우이가 아이 찍어준다며 집에 들고 왔다가 귀찮다는 듯 장롱 위에 올려두고 간 것이었다. 손바닥만 한 오래된 것이었고 화면은 흐릿했으며 배터리도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 자리에 놓여있던 그 물건이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자꾸 걸렸다. 밤이 되면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장롱 위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전원을 켜고 끄는 연습을 했다. 소리가 새지 않는지, 불빛이 얼마나 남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일은 이 집에서 들키지 않고 숨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마음보다 적어도 내가 당한 일을 헛되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 캠코더를 숨겨두게 되었다. 마지막 폭행이 있던 날도 특별하지 않았다. 저녁이었고 말은 길지 않았다. 오늘은 누굴 만났어? 나는 대답했다. 일하러. 그 말은 여전히 대답이 되지 못했다. 그는 상을 밀쳤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어 팔이 잡혔고 벽으로 밀렸다. 숨이 막혔다. 나는 그 와중에 장롱 쪽을 한번 보았다. 불빛이 아주 작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제야 그만해요라는 말이 나왔다. 그만하라고.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말이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찍혔다. 손이 올라오는 순간 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멈추지 않는 욕설까지. 경찰이 왔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나는 말보다 화면을 먼저 내밀었다. 경찰은 몇 번을 되돌려 보았고 그제야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문을 닫을 때 손이 떨렸지만 다시 열고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혼은 오래 끌지 않았다. 법정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지만 이미 남남이었다. 분할할 재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집은 저당이 잡혀 있었고 남은 것은 빚과 오래된 가전뿐이었다. 위자료는 크지 않았다. 숫자를 들었을 때 허탈함이 먼저 왔지만 더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혼은 끝났고 나는 서류 몇 장과 몸 하나로 법정을 나왔다. 그날 이후 맞는 일은 끝났지만 살아가는 일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고시원 방은 사람 하나 누우면 끝이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잘 안 됐다. 나는 그 방에 600만 원짜리 인생을 들고 들어왔다. 이혼 위자료였다. 그 돈으로 나는 오래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맞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첫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게 너무 이상해서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바로 일을 찾았다. 고시원 관리인이 말했다. 이삿짐 센터에서 주말 알바 구하던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건 이미 익숙했다. 이삿짐 센터 일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아줌마, 그건 잡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서 있지 말고 같이 들어요. 손바닥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평일엔 다시 증권회사 청소부로 들어갔다. 같은 건물, 같은 바닥. 하지만 이번엔 맞지 않는 몸으로 걸레를 밀 수 있었다. 그게 생각보다 큰 차이였다. 어느 날 컴퓨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계좌였다. 엔비디아. 숫자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정말 조금. 하지만 내려가던 게 멈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에서 통장을 다시 꺼냈다. 팔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600만 원. 이삿짐 센터 일당. 청소 일당. 지금 팔면 숨은 좀 돌릴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증권사 직원이 말했다. 아주머니,
요즘 그 종목 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팔까 고민 중이에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런 건요, 버티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 말은 권유가 아니었다. 그 사람도 확신은 없었다. 다만 지금 파는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날 팔지 않았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다. 이 돈은 내가 맞으면서도 끝까지 지킨 돈이었다. 지금 팔아버리면 그 시간까지 같이 팔아야 할 것 같았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다. 이삿짐 센터에서 모은 돈은 대부분 고시원비로 나갔다. 그래도 나는 기록했다.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 그리고 남은 돈. 2해가 지났다. 나는 3천만 원을 모았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아팠다.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몸부터 아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미국 반도체 쪽 지수 상품 있어요. ETF였다. 개별 종목보다 덜 흔들리고 시간을 견디는 방식? 내 성격에 맞아 보였다. 가격은 시작가 10,000원. 내가 살 땐 3,000원도 안 됐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안 사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나는 8,000주를 샀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팔지도 추가로 사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다. 시간이 흘렀다. 엔비디아는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ETF도 느리게 따라왔다. 그 속도가 내 삶과 닮아 있었다. 크게 튀지 않지만 뒤로 가지 않는 방식? 그때 알았다.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맞지 않게 된 몸으로 버텨낸 시간들이 이제야 값을 치르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혼 뒤 내 삶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뒤로도 11해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 아침이면 여전히 청소 일을 나갔고 저녁이 되면 숫자를 들여다보았다. 돈이 생기면 조금 더 투자했고 여유가 없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무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시절 내가 세운 유일한 원칙이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몇 번이나 크게 흔들렸다. 반도체 ETF 역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사들릴 때도 있었고 겁이 나서 서둘러 파는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쪽에도 끼지 않았다. 맞고 살던 시절에도 끝내 지켜낸 돈이었다. 이제 와서 그 돈 앞에서 먼저 겁을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9해 전 나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겼다. 엘리베이터는 느렸고 벽은 얇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겼다. 그 집으로 딸을 데려왔다.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 일은 계속했고 아이에게 학원 하나를 조심스럽게 더해준 것이 전부였다. 그 정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였다. 그 무렵부터 주식의 움직임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에 튀어오르지는 않았지만 내려갈 때 내려가고 다시 오를 때는 전보다 한 칸 위에 자리 잡는 시기였다. 나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도 앞서가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배당은 어느새 조용히 늘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십만 원이었고 그러다 100을 넘겼으며 200, 300으로 차츰 불어났다. 그래도 나는 생활을 바꾸지 않았다. 돈은 앞에 두면 사람을 흔들고 뒤에 두면 사람을 지킨다는 걸 이미 몸으로 배운 뒤였다. 엔비디아는 여러 차례 쪼개졌고 숫자는 이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커져 있었다. 나는 그중 일부만 정리했고 그 돈을 배당형 상품으로 옮겼다. 더 오르는 돈보다는 매달 묻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그때의 내 삶에는 훨씬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배당금이 월 500만 원을 넘겼다. 나는 통장을 닫고 다시 걸레를 집었다. 그 숫자는 기쁨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이제 이 삶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다는 그런 확인이었다. 그 무렵부터 연락이 잦아진 건 나보다 먼저 딸을 통해서였다. 외삼촌이 먼저 전화를 했고 그 다음은 전남편이었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딸은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다가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다들 나한테 엄마 돈 얘기만 해. 누구는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고, 누구는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으며, 누구는 예전 정을 들먹였다. 딸은 전해주면서도 이미 지쳐 있었고, 말을 옮길수록 얼굴이 굳어갔다. 엄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번져온 관계의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흩어져 있던 말과 기대를 한자리에 모아 한 번에 끝내야 할 때라고. 연락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딸에게서 시작됐다. 아이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삼촌, 엄마가 한 번만 얼굴 보자고 하셔. 그 말에는 이유도 사정도 붙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시누이에게도 같은 말이 전해졌다. 언니가 그냥 밥 한 번 먹자고. 전 남편에게는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연락이 갔다. 재산 관련 정리건으로 당사자 면담 요청.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오빠는 이제야 동생이 현실을 아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시누이는 설마 조금이라도 나눠주려는 건가 싶었을 것이다. 전 남편은 병원비나 생활비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기대는 늘 상대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고, 나는 그 기대를 부정하지도 확인해주지도 않았다. 장소를 법무법인 근처 식당으로 정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그 근처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말을 고르게 된다. 돈 이야기는 늘 그런 장소에서 시작된다고들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 믿음을 굳이 깨뜨리지 않았다. 다만 그날 그 자리가 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끝내는 자리가 될 뿐이었다. 법무법인 근처에 조용하고 유명한 식당이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말보다 먼저 그 종이가 이 자리의 성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내용 증명. 본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본인 및 제3자를 통하여 전화, 문자, 방문, 제3자 전달 등 일체의 방법으로 강은수에게 접촉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함을 고지합니다. 본 문서는 금전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본 문서에 대한 서명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고의 및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나는 말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그들은 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기대를 끝까지 유지시켰다. 펜을 밀어놓았다. 도장 찍으세요. 도장이 하나씩 찍혔다. 종이가 단단해졌다. 나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 자리는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정리의 자리였으니까. 먼저 시어머니 이옥순을 보았다. 나는 한 번도 높여 말하지 않았다. 습관처럼 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시집와서 하루도 제 방에서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밥을 지어도 눈치를 받고 아이를 안고 있어도 손이 느렸다는 말을 들었죠.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맞는 일은 부부 일이라고. 제가 울고 있어도 참아라는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모르셨을까요?
참는다는 말이 맞으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늘 저예였죠. 그 말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박미영을 보았다. 미영아, 너는 늘 웃으면서 말을 했지. 내가 멍든 얼굴로 밥을 차릴 때도, 돈이 없다고 했을 때도,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언니처럼 대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맡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돈으로 내가 산 건 늘 내 몫이었지. 나는 내가 일부러 잔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가 아무렇지 않았다는 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미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다. 변명은 들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 박철호를 보았다. 나는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처음엔 술도 안 마시고 말도 조심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오래 믿었어요. 당신 사업이 안 된 게 내 탓 같아서 당신 기분이 상할까봐 숨도 작게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은 말을 하지 않고 손을 먼저 쓰기 시작했죠. 이유를 묻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이유는 늘 바뀌었고 맞는 건 늘 같았으니까.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헷갈렸어요. 그런데도 나는 버텼어요. 아이 때문이었고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일을 끝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친정 오빠 강대식을 보았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오빠,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진짜로 홍군역을 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들고 나온 게 돈 봉투였을 때 그날 나는 2번 맞았어. 한 번은 남편에게, 한 번은 가족에게. 그 뒤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어. 나는 테이블 위의 종이를 다시 한번 가볍게 눌렀다.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설명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후로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제 삶에 들어오지도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돈은 없어요. 줄 생각도 없고 줄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대신 밥값은 제가 낼게요. 문을 나서며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남은 건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말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문득 서른 해전이 떠올랐다. 쇠파이프 굴러가던 소리, 숟가락 내려놓던 소리, 아무도 말리지 않던 밤. 나는 누구도 응징하지 않았다. 다만 내 삶에서 완전히 삭제했을 뿐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가장 조용한 복수였다. 14년 동안 내가 지킨 건 주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